예,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세 분 자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뉴스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국회 청문 보고서를 보내고 20일 지났고 네. 추가로 또 지정해서 이제 날짜 다 지나서 법적인 요건은 다 이제 갖춘 거죠.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상조 내정자의 경우는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저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경제민주화의 한계를 쭉 살아오시면서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예.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은 그러니까 공정한 시장 경제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하루빨리 임명돼서 이제 그 부분에 국정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임명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야당이 선명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없는 후보는 청문회 채택해주고 그래서 사안별로 좀 국정에 협조를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예. 유용화 위원님은 네, 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재벌 개혁이란 문제가 이제 중요했고 지금 저도 청문회를 김상조 후보자를 상당히 관심 있어서 쭉 지켜봤는데 특별하게 어떤 그 20가지 의혹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것 그것은 뭐 이제 감사원 청구를 하겠다, 예. 감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야당과 합의를 했고요. 예. 민주당에서. 감사 청구한다는 내용이 어떤 거죠? 그 토익 점수 901점, 900점인가요? 아, 예, 예, 하여튼 예. 그 문제였죠. 그래서 예. 특히 국민의당 그날 국민의당의 상임위 의원들도 상당히 바른정당의 의원들도 정책 부분에 대한 질의에 주력했던 걸로 보여지고 예.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상임위 당 정무위죠. 정무위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뭐 시간 문제가 아니었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차라리 예. 좀 그날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만 김상조 이제 임명자가 예. 재벌 개혁에 대한 부분에 들어서 1년 전부터 좀 너무 물러진 거 아니냐. 재벌 개혁 예.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이런 점들이 더 예를 들면 야당에서 또 지적해야 됐을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야당은 뭐 지금 상당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당장 뭐 바른정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불통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소통 못하고 권위주의적이라고 그랬는데 당장 오늘 야당에서 불통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제 보기에는 좀 조금 빨랐던 게 아닌가. 예. 지금 뭐 우리 두김 뭐 1강 이 분들에 대해서 야 3당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내심으로는 강경화 후보자 정도 또는 김희수 후보자 정도를 겨냥하고 있는 걸로 보였는데 예. 그러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도 임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그 야당하고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뭐 국회 문제 등등을 해서 좀 달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김상조 공정위원장 지금 된 거죠, 이제는. 예. 청문 첫 핵과 관계없이 이제 임명하면 이제 된 네. 건데 이분도 위장 전입이라든가 논문 표절 다 있었습니다. 예. 좀 경미하지만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부인의 그 취업 문제 이게 예.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바른정당하고 한국당이죠. 한국당에서 그 검찰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조금 타이밍을 더 보면서 그 대통령 임명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권한이니까 뭐 임명이 된 걸로 보입니다. 예. 저는 그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 예. 그래서 이제 이진복 위원장이 이제 한국당이면서 정부에서 채택을 안 해줬던 것인데요. 청문 보고서 채택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은 결국 국회의 견제 기능인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가다, 부다, 부적격이다. 라는 것을 주고 특히 장관 임명은 최종적은 대통령이 예. 판단해서 임명하도록 우리나라의 관련 법에 돼 있단 말이죠. 예. 청문회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것은 결정하게 그럼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는 거니까요. 여당에서. 예. 그런 점들은 좀 아쉬웠던 측면인 것 같아요. 어제 정무위 자체가 아예 열리지도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시는데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사실 들여다보면 예. 그 별 문제 제기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논문 표절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부인 건에 대해서도 뭐 검찰에 고발했으면 그 진행이 되는데 검찰에 고발했으니까 검찰 수사 결과 보고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야당이 부적격으로 뭐 채택을 하면 되지 절차 자체를 그렇게 안 해주신 건 좀 예. 야당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무위 자체는 이제 소집이 돼서 네, 뭐 네. 판단을 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5년 전에도요. 예. 야당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도 맞아, 그랬어요. 지금 채택 안 해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대통령의 권한이기 그러면, 때문에 예. 뭐 임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추가로 강경화 후보자하고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면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이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예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유엔에서 3명의 유엔 사무총장이 픽업해서 이제 쓰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유엔에서 일 잘하시던 분을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도 해결하고 뭐 다자 외교든 뭐 하려고 하면 그런 이제 유엔의 국제적인 인맥이 필요해서 또 여성이고 그래서 모셔온 분인데 예. 지금 저분의 결정적인 하자가 한 방 없었다는 건 언론도 인정하고 야당도 인정한 것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반대를 하시는 건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협치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을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께서 정말 열심히 야당에 가서 의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김희수 내정자의 경우는 제가 2012년에 헌법재판관 되실 때 인사청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을 그때 다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못 하게 된 게 예. 5.18 단체들이 그분은 그때도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인데 예.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주셔서 그럼 받아들여서 이제 저도 중단한 사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념적인 문제도 사실 없는데 논란을 계속 이어가지 마시고 저는 그냥 그 김희수 내정자의 경우는 예. 이제 앞으로 남은 국회법의 절차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주시면 예. 이제 이게 상정될 수 있거든요. 본회의에. 그런 예. 절차를 밟아서 좀 해결을 빨리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표결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지금 뭐 정세균 국회의장이 상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결을 하면 되는 거고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또 임명하면 그런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사실상 여야 관계 국회에서 예. 문제를 푸는데 핵심 키로 지금 등장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당에서는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냐. 반면에 이제 국민의당을 필두로 한 야당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능력과 자질이 이렇게 뛰어나게 보이지는 않았다. 예.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문제가 좀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면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고, 그리고 여와야가 이번 새 정부의 국회 문제에서 협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반석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를 우리가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가 뭐 국가윤리위원회도 아니고 신상털기위원회도 아니고 예.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 것인데 예. 그렇다 그러면 국회에서 도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능력 자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균형성이겠죠. 예. 대통령 인사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강경화 후보자라든가 여타 후보자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은 정치적이고 정부적 판단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미국도 좀 마찬가지라고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덕적 수준에서 자범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은 예. 그 부분이 어떤 결정적인 사유냐 아니냐 네. 그건 결국 국회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강경화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여타 후보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럼 청와대와 야당 간에 지금 이제 뭐 다당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회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협상과 정부적인 판단들을 서로 이뤄내느냐. 예. 그 속에서 저는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자꾸만 이런 다른 각도로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근데 네.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야당 거의 대부분이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것이 결국 이제 강경화 후보자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을 경우 예. 정말 국회하고는 완전히 빠그러지면서 뭐 지금 걸려있는 추경 문제라든가 정부 조직 개편안이라든가 또 여타 후보자에 대해서도 완전히 대립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의 카드를 어떻게 다른 식으로 풀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 정치라는 게 협상이고 양보니까요. 예. 여타 후보자들도 지금 청문회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카드가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국회에 다 몰려 있어요. 예. 이 문제는 전체적인 협상을 통해서 사후간에 뭐 물밀교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정치적인 판단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게 결국 여당의 역할이고 또 청와대의 정치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 교수님 어떤 해법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우리 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국회에 대한 그 행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봤는데 예. 오늘 김상조 위원장도 빨리 제가 보기 조금 빠른 감이 있게 임명을 한 것 같고 예. 그렇다 보면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또 그 더 이상의 반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통령이 요즘 뭐 지지율 좋지 않습니까? 예. 국민을 뒤에 업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세 사람을 저는 패키지로 해가지고요. 그 국회 야당에 대해서 더 그 소통의 노력을 하고 강경화 후보자 그 흠결이 많습니다. 뭐 예. 5가지인가 6가지 되잖아요. 표절도 있고 뭐 위장저립이 등등 해서 예. 그래서 다 있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경미하다고 보고 있고 김희수 후보자하고 이제 강경 후보자가 그 청문회 때 썩 실력 발휘를 못하는 느낌이 제가 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조금 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소통의 노력을 해서 며칠 더 시간을 벌고 또 국민들이 또 그 왜 빨리 안 하냐 하는 소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 명을 다 패키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렇게 또 한 명을 먼저 임명하고 또 강경화 후보자를 가장 많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하지만 예.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뭐 정상회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또 국민의 여론몰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소통 노력을 뭐 상당히 했는데 좀 섭섭하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거꾸로 생각하면요. 어제 이제 추경안 시정연사라서 가서도 이제 여야 대표 만났었고 오늘 오찬 회동에도 이제 초청을 했었고 그런 부분도 이제 예. 하나의 소통의 일환일 텐데요. 앵커님 말씀이 이거 예. 맞는데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 청문회에서 한 건의 그 어떤 실력도 발휘 못 하고 있는 이게 뭐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 우리가 그 5년 전에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뭐 많은 부분에서 낙마도 있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 이런 그 약간 논란 있는 후보자들이 뭐 완전 일방통행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보면 야당의 그 어떤 존재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예. 이 부분은 좀 네. 제가 이제 청문회 담당이라고 할 만큼 청문회를 많이 했습니다. 예. 국무총리 청문회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위장전입이나 지금 후보자들에게 나온 정도의 문제 제기로 낙마한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그때는 위장전입이어도 투기성 위장전입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위장전입,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상습적으로 한 경우가 낙마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뭐 존재감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게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낙마를 못 시키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야당이 한 건도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런 결정적인 하자가 없었다는 점은 또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내각의 지금 장관이 아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이제 통합진보당 통진당에 대한 판결에 따른 시각적인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서 여야에서 그것은 논쟁인 것이거든요.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정당에 대한 민주주의 해산 문제를 보는 것이고 이것은 뭐 이석기와 통진당 친북 좌파의 정당이 아니냐 소수 의견을 왜 내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국회에서 표결을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마치 문재인 정부의 내각의 패키지로 가지 말고 국회에서 이 문제는 표결을 통해서 과연 헌재소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것이 맞지 자꾸만 이거 결합되니까 결부되니까요 좀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후보자의 도덕성의 문제, 예를 들면 지금 뭐 김상권 후보자라든가 다른 후보자들의 또 훈결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결국 그 문제인 것이죠. 이게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제 상습적인 것이냐, 예. 아니면 그 도덕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정말 그 고위직을 진행하는데 뭐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을 내놓은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떳떳한 건 아닙니다. 예. 하여튼 그런 개혁 정부로서 내놨기 때문에 이 문제에 예. 관해서는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4명을 또 추가로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4명 그
유영민 후보자 미래부, 통일부, 농림부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했는데요. 네, 일단 저는 조명균 후보자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예. 유영민 위원장님은 제가 당에서 디지털 소통 위원장으로 모시고 일을 해봤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상금 부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록 의원 같은 경우는 19대 때 같이 이제 일을 해봐서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뭐 정연백 교수님은 제가 시민사회 활동할 때부터 쭉 이제 아는 분들인데요. 예. 이분들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유능하고 저는 적재적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유영민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내정자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미래부가 이끄는 주무부처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할 경우, 이게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박근혜 정부의 뭐 창조 경제처럼 하나의 구호로 머물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이 일부 있었는데, 예. 이 유영민 내정자 같은 경우는 뭐 ICT 융합, 뭐 스마트 경제 분야의 권위자십니다. 그리고 예. 실전 경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그 4차 산업혁명이 산으로 가지 않고 신성장 동력으로 연결짓게 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캠프에서 일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오래 이제 알고 지냈다고 해서 코드 인사 얘기가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정부를 같이 운영하는 건 그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예. 중요한 것은 그 코드 인사들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느냐. 예. 요거를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유영환 위원님. 예.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야권에서는 김상곤 후보자나 송영무 후보자가 대선 때 이제 문 대통령과 함께했다는 이유로 뭐 보훈 인사, 코드 인사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적재적소의 인사다, 이런 이제 말씀을 코드 하셨는데요. 인사라는 예.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참여정부 때 이제 코드 인사를 하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들을 되살아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그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좀 개혁적인 인사를 배치하려고 했던 대통령의 의도가 저는 보입니다. 특히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학교라든가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라든가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경기도 교육감 선제적으로 예. 수행했던 사람 중에 한 예.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제 교육 개혁에 있어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철학을 잘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논문 표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 장관에게 논문 편적에 부딪혔을 때 그 부분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청문회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아마 대통령이 지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고, 예. 기존의 육군과 달리, 그래서 지금 국방 개혁,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이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과연 코드 인사를 볼 것이냐, 아니면 개혁적 성향의 인사들을 함께 배치하면서 개혁적 정부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일환을 볼 것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만약 능력이 없고 자질이 없고 이런 도덕적 훈결이 심한 사람들을 계속 임명한다 그러면 그건 코드 인사를 볼 수 있겠지만, 예. 그 부분에 있어 능력과 자질이 예를 들면 국회 청문회에서 검증돼서 통과된다 그러면은 그건 다른 시각의 인사를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요, 대통령의 코드가 개혁이신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친문재인 색채를 이제 강하게 띄는 거는 근데 그 맞는 거죠? 부분은 예, 이제 예. 제가 설명을 드려야 예. 되는데, 그 김상곤 내정자의 경우는 그 문재인 친문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비문이셨어요. 예. 그래서 그 대표 경선 때 추미애 대표하고 맞붙어서 비문의 지지를 얻었던 분이세요. 예. 그런데 이게 캠프에 들어오시게 된 과정은 캠프 자체가 통합 캠프고 탕평 캠프였기 때문에 예. 캠프에 들어오신 거고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안희정 캠프의 핵심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친문적 색채가 강화됐다 이건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범개혁 인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그 대통령이 자기와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을 쓰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항상 그런 걸 주장해 왔는데. 개혁을 뭐 드라이브 걸고 그러는 데는 도움이 그리고 되죠. 예, 그리고 캠프에서 공세운 사람들도 저 일자리 많이 줘야 됩니다. 예. 그 양정철 비서관을 왜 내보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런 면에서 좋은데, 한 가지 이제 그 논쟁의 초점에 섰던 이런 인물들이 이제 기용이 되는 문제. 예. 오늘 조명균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NLL 논란의 핵심에 섰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와중에 그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더 좀 중도적인 그 통일에 관한 문제니까 이런 인물도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인물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어제 그 발표한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또 개혁적이지만 또 진영의 그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 근데 이 분들이 전부 다 조그마한 흡혈시를 갖고 있어서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예를 들면은 그 NGO 출신들도 많이 쓰고, 또 학계에서도 많이 이제 그 쓰는데,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 뭐 벌써 이제 논문 표절이 아주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조대엽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음주 아닙니까? 이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국 교수가 그랬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바로 배제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또 송영무 그 해군 참모총장 이분도 방산 비리를 뭐 묵인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적인 건 좋은데 그 개혁적인 임무를 담당할 인사들이 이분들밖에 없었느냐라는 생각은 또 한 번 더 해볼 필요도 있고, 이런 점에서는 저는 우리 그 최민희 의원님도 NGO에서 오래 계셨는데 정치권에 가서 굉장히 큰 임무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NGO 출신들을 계속 앞으로 쓸 건지 이런 문제도 저는 제기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청문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경중이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상곤 내정자의 논문 표절은 이미 서울대 쪽에서 이제 이게 뭐 윤리 위반이 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는 해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뭐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에서 정말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막상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면 그게 큰 흠결이 아닌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꼼꼼하게 따져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털어도 먼지 하나도 안 나는 분들만 지명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속상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동안에 이제 그 지명이 좀 일주일 동안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죠. 이것을 이렇게 인사를 계속해서 검증하는데 문제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분들을 내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다 결국은 이제 김상곤, 송영무 이런 후보자를 이제 다시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논문 표절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학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0년 전 얘기가 아니냐.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렇게 논문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표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심각성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회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논문 자기 표절이 아니란 말이죠. 중복게재가 아니고 석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청문회에서 따지겠죠. 청문회에서 과연 진짜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뭐 통째로 카피해서 갖다 놓은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고 당시 관행대로 그렇게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오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오찬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잠깐 좀 듣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서 좀 하반기부터 바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그렇게 이제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과 가까이 갈수록 효과가 밋밋하다는 건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다 알고 있는 일이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치열한 좀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경이 새 정부의 어떤 성패를 이렇게 가른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뭐 오찬은 상임위원장 단 그리고 예결위 간사 이렇게 해서 이제 초청을 했고 야당도 초청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제 임명을 해서 국회 쪽에서 약간 냉각 기류가 좀 형성이 돼서 추경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기존에는 우리가 이렇게 패키지로 딜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추경하고 인사청문회를 패키지로 딜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야당 입장일 때 추경에 대해서
뭐 초기에 반대도 하고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나면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예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추경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의 내용도 그 민간 일자리가 일자리 만드는 게 기본인데 지난 9년 동안 민간이 해봤는데 안 되었으니 그런데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이제 정부에서 한번 주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서 민간 일자리를 좀 촉발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공약 1호로 걸었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게 국민의 뜻이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준 통 큰 야당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 문제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게 수치상으로는 11%, 12%인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체감은 24%, 5% 이렇게 된다니까 4명 중에 1명이 실업이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평가하겠다. 다만 추경 내용 안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합리적인 아닌지 합리적인 지출인지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예. 추경안이 그동안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추경안과 인사청문회를 연계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추경이 원래 국가재정법상에 뭐 긴급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다시 책정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면 초창기에 추경안을 다시 11.2조라든가 거대한 액수를 내는 것은 그것은 뭐 예를 들면 전공법은 아닌 것이죠. 전공법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새로운 정부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당은 예산 심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일단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공공 일자리 문제가 예를 들면 마중물로서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시정 부양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간 일자리 부분에 대한 육성과 경제적 지원책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광범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이 부분을 이번에 6월 달에 해서 추경을 가을에 집행하게 할 만큼 지금 급한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예를 보이콧해서 한다 그런다면은 실제로 이것은 뭐 인사청문회하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게 추경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전향적인 자세를 국회에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국 교수님.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유영환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이제 심사는 해야 되죠. 들어가시면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이 매우 특별한 추경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 인건비 추경입니다. 역대 많은 추경이 있었지만 이건 뭐 인프라 해가지고 우리 경기 활성화시키지 않은 그런 추경이었거든요. 이번에는 11조를 투입을 해가지고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건데 그 중에 15,000명이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인데요. 공무원 그 15,000명 늘리면은 이거 평생 신분 보장이 되는 이런 직종입니다. 그 연금 이런 부대 비용 계산하면은 엄청나게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굉장히 그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핫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당이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국민의당에서 이거 하면 더 자료를 청와대나 행정부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진위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좀 더 자료를 제공하고 또 그 기존의 계획에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해서 의회하고 잘 타협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일단 듭니다. 논의는 좀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 이거에 대한 거부 정서가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 늘리는 공무원이 공직자 일자리가 과연 국민이 거부감이 있는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15,000명은요. 주로 소방직 공무원,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등 안전 분야 공무원하고요. 뭐 교사 이런 정말 꼭 필요한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할 때는 공무원 늘리는 걸 국민들이 반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소방 공무원들이 지금 너무 열악해서 일하다가 과로사 하시고 집배원이 일하다 과로사 하는 이 현실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국민들께서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다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 일자리 추경은
뭐 SOC 추경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예. SOC라는 거 어떻게 갔는지 아시잖아요. 여야 지도부들이 과거에 유력 의원들이 예, 예. 지역 민원 해결하는 차원의 SOC들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엔 예, 정말 일자리 긴급 진화 추경이니까 예, 예. 야당에서도 한번 대승적으로 해주시고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예, 예. 이 모든 것들을 좀 논의하는 자리가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무리하게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주셔서 그럼 받아들여서 이제 저도 중단한 사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념적인 문제도 사실 없는데 논란을 계속 이어가지 마시고 저는 그냥 그 김희수 내정자의 경우는 예. 이제 앞으로 남은 국회법의 절차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주시면 예. 이제 이게 상정될 수 있거든요. 본회의에. 그런 예. 절차를 밟아서 좀 해결을 빨리 해주시면 어떨까 예. 생각합니다. 예. 김인수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표결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지금 뭐 정세균 국회의장이 상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결을 하면 되는 거고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또 임명하면 그런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사실상 여야 관계 국회에서 예. 문제를 푸는데 핵심 키로 지금 등장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당에서는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냐. 반면에 이제 국민의당을 필두로 한 야당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능력과 자질이 이렇게 뛰어나게 보이지는 않았다. 예.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문제가 좀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면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고, 그리고 여와야가 이번 새 정부의 국회 문제에서 협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반석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를 우리가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가 뭐 국가윤리위원회도 아니고 신상털기위원회도 아니고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위장전입이라든가 논문 표절 다 있었습니다. 좀 경미하지만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부인의 그 취업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바른정당하고 한국당에서 그 검찰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조금 타이밍을 더 보면서 그 대통령 임명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권한이니까 뭐 임명이 된 걸로 보입니다. 예. 저는 그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 예. 이것은 이제 이진복 위원장이 이제 한국당이면서 정부에서 채택을 안 해줬던 것인데요. 청문 보고서 채택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은 결국 국회의 견제 기능인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가다, 부다, 부적격이다. 라는 것을 주고 특히 장관 임명은 최종적은 대통령이 판단해서 임명하도록 우리나라의 관련 법에 돼 있단 말이죠. 인사청문회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다른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것을 결정하게. 그럼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는 거니까요, 여당에서. 그런 점들은 좀 아쉬웠던 측면인 것 같아요. 어제 정무위 자체가 열리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시는데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사실 그 들여다보면 그 별 문제 제기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논문 표절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부인 건에 대해서도 뭐 검찰에 고발했으면 그 진행이 되는데 검찰에 고발했으니까 검찰 수사 결과 보고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야당이 부적격으로 뭐 채택을 하면 되지 절차 자체를 그렇게 안 해주신 건 좀 야당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위 자체는 이제 소집이 돼서 판단을 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5년 전에도요. 야당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도 맞아 그랬어요. 저 채택 안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 임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추가로 강경화 후보자하고 김인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면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이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예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저 유엔에서 3명의 유엔 사무총장이 픽업해서 이제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유엔에서 일 잘하시던 분을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도 해결하고 뭐 다자 외교든 뭐 하려고 하면 그런 이제 유엔의 국제적인 인맥이 필요해서 또 여성이고 그래서 모셔온 분인데 지금 저분의 결정적인 하자가 한 방 없었다는 건 언론도 인정하고 야당도 인정한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반대를 하시는 건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협치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을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께서 정말 열심히 야당에 가서 의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김희수 내정자의 경우는 제가 2012년에 헌법재판관 되실 때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을 그때 다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못 하게 된 게 예. 5.18 단체들이 그분은 그때도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인데 예. 왜 그렇게 청구를 하겠다, 예. 감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야당과 합의를 했고요. 예. 민주당에서. 감사 청구한다는 내용이 어떤 거죠? 그 토익 점수 901점, 900점인가요? 아, 예, 예, 하여튼 예. 그 문제였죠. 그래서 예. 그 특히 국민의당 그날 국민의당의 상임위 의원들도 상당히 바른정당의 의원들도 정책 부분에 대한 질의에 주력했던 걸로 보이지고 예.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상임위 당 정무위죠. 정무위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뭐 시간 문제가 아니었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차라리 좀 그날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만 김상조 이제 임명자가 예. 재벌 개혁에 대한 부분에 들어서 1년 전부터 좀 너무 물러진 거 아니냐. 오히려? 재벌 개혁 예.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이런 점들이 더 요즘 야당에서 또 지적해야 됐을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야당은 뭐 지금 상당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당장 뭐 바른정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불통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소통 못하고 권위주의적이라고 그랬는데 당장 오늘 야당에서 불통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제 보기에는 좀 조금 빨랐던 게 아닌가. 예. 지금 뭐 그 우리 두김 뭐 1강 이 분들에 대해서 야 3당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내심으로는 강경화 후보자 정도 또는 김희수 후보자 정도를 겨냥하고 있는 걸로 보였는데 예. 그러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도 임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그 야당하고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뭐 국회 문제 등등을 해서 좀 그 달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김상조 공정위원장 지금 된 거죠, 이제는. 예. 청문 첫 해과 관계없이 이제 임명하면 이제 된 네. 건데 이분도 예,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세 분 자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뉴스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국회 청문 보고서를 보내고 20일 지났고 네. 추가로 또 지정해서 이제 날짜 다 지나서 법적인 요건은 다 이제 갖춘 거죠.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상조 내정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저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경제민주화의 한계를 쭉 살아오시면서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예.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은 그러니까 공정한 시장 경제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하루빨리 임명돼서 이제 그 부분에 국정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임명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야당이 선명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없는 후보는 청문회 채택해주고 그래서 사안별로 좀 국정에 협조를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예. 유용화 위원님은 네, 하여튼 예. 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그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재벌 개혁이라는 문제가 이제 중요했고 지금 뭐 저도 청문회를 김상조 후보자는 상당히 관심 있어서 쭉 지켜봤는데 특별하게 어떤 그 20가지 의혹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것 그것은 뭐 이제 감사원